비만은 게으름 때문일까요? 오로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일까요? 식탐을 절제하지 못한 개인의 나약한 의지력 때문일까요? 비만의 근본 원인은 대사장애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대사 저항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세이버스에서 펴낸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로버트 애킨스, 옮긴이는 박중환입니다.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다소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기존의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에 관해 바로 알려주고 또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니 성공할 수 있다는 저자의 강한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 로버트 애킨스는 30년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로 6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비만과 당뇨와 고혈압, 심장병 등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그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라는 것을 알게 된 애킨스 박사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의 서문을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지방 공포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명백한 오류이며 편협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승인한 설탕 가득한 시리얼과 빵, 파스타, 베이글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크, 베이컨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정보가 비만 전염병을 확산시켰으며 암울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광풍은 미국 식단에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지방의 비율은 급격히 낮췄습니다. 지방 섭취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채웠습니다. 정크푸드는 거대한 해일처럼 미국 식단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을 뚱뚱하고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숫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대중들에게 복음처럼 전파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의 결과였습니다. 저지방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극도로 해롭다고 폄하해왔습니다. 저지방 신도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미신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진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에서 탄수화물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해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지도자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최적의 건강을 위한 선택적 치료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탄수화물 제한 식단을 실천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책의 내용과 실천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이 책은 최근의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사례를 보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단기간 동안 체중을 감량하는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단기 다이어트 게임이 아니며 평생 유지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애킨스 다이어트가 아니라 애킨스 영양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보완의학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책의 편집자이자 옴기니인 박중환 번역자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당뇨병과 녹내장, 그 외에 몸 이곳저곳의 이상 징후를 겪으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채식과 자연식물식을 통해서는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고 혈당 수치를 비롯해 여러 검진 수치들도 호전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그리고 단식 또한 만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에게 단식은 그의 몸을 치유하는 최고의 화타였다고 합니다. 단식을 공부하다가 예기치 않은 커다란 배움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단식과 비슷한 대사 과정으로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의 개척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는 옴기니의 말에서 애킨스 박사가 주장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풀지 못한 난제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완전 채식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은 여전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문득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오랜 시간 나 자신을 괴롭혔던 당뇨병의 이상 징후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었다. 오래지 않아 공복 혈당도 정상 수치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잃어버린 에너지의 귀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공복감을 잘 느끼지 않아서 간헐적 단식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의 개척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를 만났다. 애킨스 박사의 통찰은 수많은 환자와의 임상, 즉 현장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책을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애킨스 영양학은 왜 효과가 있을까? 왜 날씬해지고 왜 건강해질까? 그 해답의 실타래는 의외로 단순하다. 애킨스 영양학이 인류 본래의 식단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이기 때문이다. 과거 MBC 다큐 지방의 누명으로 국내에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 5개 의학학회와 영양학회는 저탄고지의 해악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대 성명을 냈었다. 그 이후로 저탄고지는 위험한 영양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웃기는 해프닝이며 억울한 마녀 사냥이다. 많은 의사들은 영양학에 대해 잘 모른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영양학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도 저탄고지에 대한 죄인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저탄고지 깃발을 처음으로 휘날렸던 애킨스 박사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당시 미국 사회는 저지방 저칼로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주류 영양학의 수장인 하버드 대학교 프레드릭 스테어 교수는 애킨스 영양학은 위험하다. 이 식단을 제안한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라며 맹비난했다. 그리고 달걀과 같은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마가린과 같은 식물성 기름의 섭취를 늘리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친절하게 조언했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며 무지가 잉태한 비극이다. 이때부터 수십 년 넘게 논쟁이 이어졌다. 에킨스 박사의 책은 수천만 독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주류 전문가와 비평가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훗날 밝혀진 진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보건원 및 기타 연구재단으로부터 전혀 연구 자금을 후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에킨스 박사는 의료계와 영양학계의 이단화로 취급받았다. 그럼에도 에킨스 박사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에킨스 영양학의 효과를 매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비난에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다. 우리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만성질환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에 합류하고 있다. 행렬은 길어지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다. 특히 강력한 용의자는 과다탄수화물 식단이며 범인은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당뇨병 전 단계도 1,600만 명을 넘어섰다.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의 무차별 폭격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는 에킨스 영양학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외로운 길을 개척했던 에킨스 박사의 역작이다. 에킨스 영양학은 미완의 혁명이다. 이 책이 그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에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에킨스 영양학을 통해 더 단순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에킨스 다이어트 식단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떠도는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대충 어깨너머로 들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면 나의 건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에킨스 다이어트 혁명이 그것의 단초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1부 에킨스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1장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원시 인류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기초대사가 좋습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만큼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뱃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호르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매우 유능한 일꾼입니다. 당신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소장의 표면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췌장은 혈액 속 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혈당을 운반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인슐린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는 췌장의 기관에서 생산됩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모든 글리코겐 저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신체는 남겨진 포도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간은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배,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생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장 탱크의 용량은 포도당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저장 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비만이 초래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 호르몬 등 많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혈당 상태는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상태는 응급 상황이기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즉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해답을 초기 원시 인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채집과 수렵에 의존했습니다. 인간이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게 된 것은 1만 년 내외입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보관이 용이했습니다. 진화학자들은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에게 혁명적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진실 하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399만 년 동안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었던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을 수 있었던 영양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높은 혈당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유일하게 인슐린 호르몬만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 몸을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21세기 인간의 몸도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18장 움직임의 힘. 움직임, 인간의 본능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펑크난 타이어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애킨스 영양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방법을 바꾸고 운동에 전념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우리는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움직임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 세계의 질병과 죽음을 대규모로 연구한 세계 질병부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체 활동의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애킨스 영양학의 원칙, 즉 체중 감량과 유지, 건강, 그리고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빠진다. 이 명제는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5km의 속도로 45분 정도 걸으면 2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걷기를 2주 동안 한다면 3,5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체중은 대략 0.5kg 감량할 것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감량하며 원하는 체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다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티켓 2장을 사면 1장을 추가로 얻는 쿠폰과 같습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난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상당 기간 지속시켜줍니다. 근육의 양을 늘리면 휴식을 취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늘어납니다. 중요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졸업생들을 무려 38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 결과는 테니스, 정원 가꾸기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일주일에 1000칼로리를 소비하는 45세에서 84세 남성들은 일반적인 남성들에 비해 사망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스웨덴에서 3,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분노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높은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놀룰루 심장연구에서는 71세에서 93세의 남성 2,6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km를 걸을 때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15%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루에 3km 이상을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초원과 숲을 종횡무진 누볐던 사냥꾼입니다. 아직도 인간 DNA에는 사냥꾼의 본능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DNA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계속 반복되면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당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60%는 아직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8시간을 자면 하루에 16시간이 남습니다. 근무 시간 8시간, 식사 시간 2시간을 빼면 6시간이 남습니다. 6시간 중에 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단지 하루 30분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요. 100살이 넘었다면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모두 소파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가능합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솔직히 저도 게으른 편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세요. 그 운동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나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파에 주저앉게 만드는 악마의 유혹을 던져버리세요. 신체 활동과 건강 상태에 대한 외과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적절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적절한 강도로 매일 반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운동을 매우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 연소 엔진을 지속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걷기는 감정에 긍정적 변화를 줍니다. 호흡이 좋아지고 엔도르핀이 몸 안에 퍼집니다. 움직임은 몸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칸트는 매일 오후 4시에 산책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35세였는데 칸트는 드물게 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 루소,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위대한 사상과 이론을 창조했습니다. 세계의 장수마을의 노인들도 항상 걸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은 인간을 앉아있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9장.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악당들. 체중 감량은 왜 어려울까? 미국에서는 비만인들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감자칩을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만사를 귀찮아하며 소파에서 빈둥거리는 게으름쟁이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비만의 원인은 게으름 때문일까요? 의사들은 오랜 시간 비만의 원인을 오로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비만의 모든 책임을 식탐을 절제하지 못한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옳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비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대사장애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문제는 비만에 대한 신진대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사장애는 근본적으로 비만 문제를 일으키며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장은 비만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바칩니다. 특히 체중 감량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현상은 대사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에 실패한 수많은 환자들은 저에게 도전적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이미 과도한 인슐린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상태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은 인슐린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다시 인슐린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슐린 투여는 다시 비만을 유발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만드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악순환의 반복이며 의학적 모순입니다. 혹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설포닐 유레아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십니까? 이 약물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을 쥐어짜는 약물입니다. 장기적으로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경구용 약물이나 인슐린 처방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의 전환 단계는 인슐린과 설포닐 유레아 약물의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과 경구용 약물을 필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약을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과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약은 메트포르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롬, 바나듐, 알파리포산, 아연, 비오틴, 코엔자임 Q10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은 혈압을 낮춥니다. 당신이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혈압 약물 때문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제 경험상 혈압약은 쉽게 끊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약물은 이뇨제의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중요한 기능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나트륨과 염화물의 재흡수 기능을 차단하면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고 체내 수분을 줄여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을 억제하는 것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크롬, 아연, 그리고 중요한 미네랄을 보유하는 능력도 잃게 만듭니다. 이뇨제는 미네랄 결핍을 유발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뇨제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 중성지방과 체질량 지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환자들에게 이뇨제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에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천연 아미노산인 L타우린으로 대체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종류의 고혈압 약은 베타 차단제입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 중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혈압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L타우린 외에도 마그네슘, 호손베리,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그리고 마늘과 같은 음식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약을 중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 지방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가짜 지방이 건강한 지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며 식물 기름을 수소화시킨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분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에 트랜스 지방이 다량으로 쓰입니다. 과자의 부드러운 촉감과 바삭함은 트랜스 지방이 부리는 마술입니다. 식품 제조업자들이 트랜스 지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입니다. 더구나 트랜스 지방은 천연 지방과 달리 영원한 유통기한을 보장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영양학과장인 월터 윌렛 박사는 하버드 간호사 연구에서 85,095명의 여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많은 여성들은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관상동맥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50% 더 높았습니다. 천연버터는 어떠했을까요? 방대한 연구에서 버터와 심장병은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윌렛의 보고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패스트푸드 체인점 회사들이 수소 첨가 기름으로 요리하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 라벨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 지방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짜 음식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식품의 성분을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버터, 올리브 오일, 라드를 사용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인류의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온 지방입니다.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크푸드를 보이콧하십시오. 트랜스 지방이 담긴 음식, 특히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이들에게 사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정크푸드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크푸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애킨스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